네, 자, 이제 주요 선지 구조에서 서술 왜곡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교체라든가 비교 같은 경우는 어떤 진술에서 주어나 목적어에 주로 들어오는 개념어들을 가지고 이제 출제자들이 선지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서술 왜곡 같은 경우는 지문에 있는 이 개념어들에 대한 진술의 서술부, 그 부분이 긍정진술인데 부정진술로 바꾸거나 부정진술인데 긍정진술로 바꾸는 등의 왜곡의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A는 어쩌고저쩌고 하다라고 하는데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주 단순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한번 보죠. 자, 발문을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음 판결문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9급 공무원 시험이나 예전에 7급 공무원 시험에는 이제 자주 나오지 않는 발문이기 때문에 아마 처음 왔을 거예요, 이런 발문을. 근데 양립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지문이 참일 때 그때 선지도 참이 될 수 없다. 이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지문을 근거하여 보았을 때 선지가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지문이 주장하는 글일 때 지문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반대로 타당성이 떨어지는 그것을 찾으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선지를 먼저 볼까 말까를 결정을 할 때 선지 길이가 너무 길고 키워드가 잡히지 않고 그러면 미리 보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정도면 내가 잡을 수 있겠다 싶으면 잡을 수 있는데 보면 1번부터 5번을 보니 저라면 안 잡겠어, 이럴 땐. 왜냐면 헌법수호 얘기는 막 발려있지. 그리고 나머지는 되게 특징적인 명사가 없잖아요. 이 얘기는 특징적 개념어가 없다는 거고 변별 키워드 잡기가 애매하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는 지문을 내재적으로 이해하는 게 맞아요. 자, 그럼 지문으로 갑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은 주권자 입장에서 자, 헌법을 제정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가장 중요한 소임을 가지므로 이러한 국민이 개인의 지위를 넘어 집단이나 집단유사 결집을 이루어서 헌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일정한 시점에 담당할 땐 이러한 국민의 결집을 적어도 그 기간 중에는 헌법기관에 준하여 보호해야 한다. 자, 이러한 국민의 결집을 강압으로 분쇄하면 그것은 헌법기관을 강압으로 분쇄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헌법상 아무런 명문 규정이 없어도 국민이 헌법의 수호자로서 지위를 가진다는 것만으로도 헌법 수호를 목적으로 집단을 이룬 시위국민들, 자, 시위국민들을 가리켜 형법 제91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지금 이 앞의 내용을 보면은요, 보호하자며 그러면 여러분들은 머릿속에서 뭉뚱그려요. 어떻게? 아, 헌법에 의하여 보호하는구나. 이거를 국민 이퀄 헌법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너무 치밀어 붙이는 거예요. 예, 밑에 보면 아무런 명문 규정이 없음에도 국민이 이렇다는 것만으로 헌법의 수호를 목적으로 집단을 이룬 시위국민들을 여기까지 읽고, 그러면 의식의 흐름상 그럼 인정해줘야지, 보호해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뒷부분에 이 말이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시위국민들이 아무리 헌법 수호를 목적으로 한다고 해도 그렇다고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어렵다는 건 없다는 얘기예요. 예, 태도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 시위국민을 국가기관이라고 하면 안 돼. 따라서 위 법률 조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서 시위국민의 결집을 헌법기관으로 본 원심의 조처는 결국 유추해석이므로 그래서 죄형 법정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허용될 수 없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내용이 뭔가 여기서 이야기한 태도와 다르다는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위의 내용을 근거로 뒤의 내용을 무시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근거로 선지에서 우리 내용을 보면 선지 1번 보세요. 헌법상 지위와 소임을 다하려고 시위하는 국민들, 시위국민을 헌법기관으로 보는 것은 경우에 따라 허용한다? 그렇게 어렵다, 그럴 수 없다예요. 두 번째 문단에 글쓴이의 태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X, 양립할 수 없는 것은 답안 1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다른 지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다음 글의 내용과 상충하는 것은, 자, 이게 양립할 수 없다라는 말이나 상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상충이 뭐죠? 서로 부딪힌다 라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지문 보겠습니다. 자, 토크벨이 미국에서 관찰한 정치 과정 가운데 가장 놀랐던 것은 바로 시민들의 정치적 결사였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어려서부터 스스로 단체를 만들고 스스로 규칙을 제정해서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관습해왔어. 그래서 이에 미국인들은 어떤 사안이 발생할 경우 국가기관이나 유력자 도움을 받기 전에 스스로 단체를 결집해서 그래서 집합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본 건 이제 미국이 뭔가 원하는 게 있을 때 집단을 만든다 이런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입니다. 미국인들의 정치적인 결사는 이제 자유에 대한 완벽한 보장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어지다가 하지만 이들은 도덕적인 힘을 가지고 자기들의 의견을 반영한 법안을 미리 기초하여 그것이 실제 법률로 제정되게끔 공개적으로 입법부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미국인들이 정치적인 결사를 할 때 집약된 견해를 알릴 수 있고 그리고 지지자가 늘어나면 결사를 확대해 나가고 그래서 자신들의 힘을 표출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집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표자 선출인데 집회로부터 선출된 지도부는 물론 공식적으로 정치적 대의제의 대표는 아니다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지만 이들은 여기서 이들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정말 무슨 대의제의 대표 그러니까 뭔가 투표나 이런 것을 통해서 뽑힌 국회의원? 이런 자들이 아닌 이들은 도덕적인 힘을 가지고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한 법안을 미리 기초해서 그것이 실제 법률로 제정되게 그렇게 공개적으로 입법부에 압력을 가할 수는 있어요. 입법부를 구성하지 않아도. 자, 토크빌은 이러한 정치적 결사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독특한 해석을 펼칩니다. 그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이런 정치적 결사가 다수행포에 맞서는 보장책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미국 입법부는 미국 시민의 이익을 대표하고 의회 다수당은 다수 여론의 지지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소수를 배제한 입법권의 행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다수의 행포가 나타날 수 있고 이것에 대해서 소수가 이렇게 결사해서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보완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더불어 토크빌은 이 시민들의 정치적인 결사가 소수자들이 다수 행포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온전히 기능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권위에 호소해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호소해야 한다? 자, 바로 소수의 의견을 가진 시민들이요. 그래서 이들은 다수의 행포에 맞서기 위해서 뭐에? 도덕의 권위에 기대어야 합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을 왜곡한 선지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왜곡한 게 지금 여기를 보시면 지금 여기 토크빌에 따르면 미국에서 소수자는 도덕적 권위에 도전을 한다? 아니죠. 호소해야죠. 도전하는 거는 오히려 대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호소하는 것은 기대는 것이고 도전하는 것은 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술 왜곡이 되는 거죠. 완전 반대 진술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상충하는 것은 답안 4번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서술 왜곡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자, 이제 인과 왜곡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인과 왜곡의 인과가 뭐죠? 원인과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인데 선행하는 요소가 후행하는, 그러니까 먼저 벌어진 일이 나중에 벌어진 다른 것의 원인이다 라는 게 확실할 때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하죠. 자,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출제자들이 흔히 이 왜곡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뒤집는 경우 이렇게 A가 B의 원인인데 B가 A의 원인이다 이렇게 바꾸는 경우가 아주 흔하고 그 다음에 인과적인 연관성이 없어. A는 A고 B는 B야. 근데 A 때문에 B 했다. A로 인해 B 했다 라고 엮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과관계가 없는데 인과관계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관관계다, 인과관계다 라는 용어를 쓸 때가 있는데 상관관계는 인과관계와 달라요. 자,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자, 여기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왜곡하는 등이라고 했는데 상관관계는 두 요소 중 한쪽이 변화하면 다른 쪽도 변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쪽이 변하면 다른 쪽이 변하지만 그것이 이쪽이 변했기 때문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얘가 변해서 이게 변한 건 아니고 얘가 변하는 환경 속에선 얘도 변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공통의 원인이 되는 다른 것이 있는 그 관계, 결과적인 두 대상 이것을 우리가 상관관계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인과관계와 달리 상관관계에서는 한 요소가 다른 요소의 원인일 필요가 없고 오히려 공통의 다른 원인이 있고 여기서 A와 B가 나오고 근데 A와 B의 현상이 그럼 동시적으로 일어나겠죠? 그래서 공통 원인 상태를 보지 않아도 A 보면 B가 어떨지 알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상관관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자, 이 문제에서 지금 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잖아요. 알 수 없는 것은. 그래서 알 수 없는 것은일 때 선지를 먼저 볼까, 지문을 먼저 볼까 하는 여러분들이 고민 많이 하시는 부분일 텐데 지문의 길이, 그리고 선지에서 변별 키워드가 바로바로 잡힐지, 예, 그리고 지문의 제재에 대한 나의 자신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개개인별로 상황적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것도 문제를 많이 풀면서 생기는 경험치예요. 자, 그러면 선지를 먼저 본다면 어떻게 칠지를 보여드릴게요. 사적연금제도의 가입자는 자본시장의 유동성을 충분히 누릴 수 없다. 요거 잡아야겠지? 그 다음에 위탁자 또는 수익자와 직접적 혈연관계 있지 않아도 수탁자로 지정될 수. 그러면 수탁자 지정 조건이겠죠. 혈연이 필수인가. 그 다음에 연금 수익자의 지위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연기금 재산에 대한 적극적 권리 행사가 제한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인과관계가 맞나 봐야겠죠. 그 다음에 신탁제도는 미성년 유족에게 토지재산권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던 중세 영국 상황에서 생겨났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제도가 신탁권리에 기반을 두었기 때문에 이게 진실인지 봐야 되고요. 그것 때문에 수탁자가 수익자보다 비교다. 재산 운용에 대해 더 많은 재량권을 가질지, 재량권은 누가 더 많은지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빨라야 돼. 그래서 선지를 이거를 먼저 보고 지문에 들어가면 바로바로 찾아야지. 자, 그러면 지문 봅니다. 연금제도 금융논리와 관련해서 중요한 원리는 중세 신탁 원리다. 그럼 중세에서 이제 중세 시대에 신탁이 있었던 건 맞네요. 자, 그 다음에 12세기 영국에서는 미성년 유족에게 토지를 이전할 수가 없었대요. 그게 뭐예요? 선지 몇 번? 여기. 미성년 유족에게 토지재산권이 합법적으로 이전될 수 없었던 중세 영국에서 탄생합니다. 자, 그럼 몇 번 선지가 나온 거죠? 참인 게? 네, 바로 4번 선진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4번 선진 나왔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귀족들이 자신의 재산을 미성년 유족이 아니라 친구나 지인 등, 아, 그러면 혈연 아니어도 되네. 그러니까 혈연이 아니어도 수탁자가 될 수 있다는 2번. 자, 그래서 신탁제도가 형성이 됐고, 이때, 자, 이 대신 그 재산을 관리 운용하는 제3자, 그 사람을 수탁자라고 하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 이 관계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미성년 유족이 성인 될 때까지는 재산권이 온전히 인정 못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즉 신탁 원리 아래에서는 수익자는 재산 운용에 대한 운용 원리를 모두 수탁자인 제3자에게 맡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자의 지위가 불안정하다. 이 수익자의 지위에 대한 얘기가 몇 번 선지에 나왔냐면 3번 선지에 나왔었어요. 자, 그러면 3번 선지가 자, 수익자의 지위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적극적 권리 행사가 안 된 것이냐 였거든요. 자, 그럼 일단 원인은 여기 나왔어. 하나 찍어놔, 이렇게. 자, 연금제도가 이 신탁원리 기초에 있는 한 연금 가입자는 연기금 재산의 운용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게 됩니다. 힘이 없대. 왜냐하면 신탁의 본질상 신탁원리에 기반을 둔 연금제도에서는 연금 가입자의 적극적인 권리 행사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요. 수익자의 지위가 불안정해서 적극적인 권리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 게 아니라 얘랑 닮았고 여기서 나온 결론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 얘네들의 관계는 뭐냐면 신탁제도와 연금제도가 신탁의 원리하에 있죠. 네, 원리하에 있어요. 근데 그것이 신탁제도가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연금제도가 그렇게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 둘이 닮아서 동일한 원인에 대한 결과가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 얘네들은 관련성이 있는 유사한 상태의 어떤 원리인 것이지 이것 때문에 이것이 되는 관계가 아닌 거죠. 네. 자, 그래서 바로 선지에서 몇 번 선지? 여기 보면 연금 수익자의 지위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 권리가 적극적 권리 행사가 제한된 게 아니라 연금 수익자의 지위가 불안정한 것 자체가 이것 때문이죠. 오히려. 그래서 수탁자에게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한적인 권리 행사가 어려워서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방향이 아니라 이 방향이죠. 연기금 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 행사가 제한되어 있어서 그래서 지위가 불안정하죠. 이 지위의 불안정함은 우리가 뭘로 알 수 있고요? 결국에 자기의 재산에 대한 이 운용권이 없다는 것에서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인과관계를 뒤집어 놨다. 그래서 답안은 3번이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선지에 대한 것들도 뒷부분에서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 이제 중세에서 기원한 신탁원리 나왔고 그리고 여기 이거 다시 나오네요. 연금가입자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권리 행사가 철저하게 제한되었다. 그래서 신탁원리 때문에 그랬다. 근데 그것이 지위 불안정 때문이 아니라 지위 불안정은 결과. 자, 그 다음
자, 이제 다음 문제에서 가나다의 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선지를 보면은요. 가에 의하면, 나에 의하면, 다에 의하면 그 다음에 4번, 5번 보세요. 4번, 5번은 가와 다는 일치. 그 다음에 5번은 나와 다는 일치.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 가나다는 각각 어떤 관점이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지금 10사람이 굶주리는데 한 그릇에 밥을 먹게 되면 그 밥을 다 먹기 전에 싸움이 일어날 것. 조정의 붕당도 이와 어찌 다르겠는가? 그러면서 이 오늘날 붕당 폐해가 날로 심하니 그래서 다투어서 자기 사람을 심어서 세력을 떨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가난한 문필가의 자문들에서는 과거 홍패를 안고서 관직을 못해 이렇게 탄식하는 자가 셀 수 없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과거에 의해서 등용되는 것이 매우 힘들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1번 선지 볼게요. 붕당의 폐해가 심해지면서 그래서 과거에 급제하고도 기용되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온다.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과거 홍패를 안고서 관직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이거 참이죠. 답 나왔네. 그지? 자, 그래서 답은 이미 나왔어. 답은 이미 나왔지만 그러면 나머지 좀 볼까요? 나머지에서 우리가 오늘 인과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다를 좀 볼게요. 다, 인과에 근거가 있는. 자, 여기서 조선왕조의 정치가 양반관료 체제로 귀결된 것은 지배 신분 계층의 확대라는 역사적 전환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소지주층의 대부분이 신분적으로 관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 조건 아래서 그들의 정치 참여 욕구를 수렴하려면 체제의 운영 방식에 보다 많은 수의 참여를 가져와야 했습니다. 고려 시대에 비해 관료 제도가 더 발달하고 관료의 선발 방식으로서의 과거 제도가 활성화된 까닭에 바로 여기에 있다. 여기에. 그래서 인과 이거예요. 지문 안에 인과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다와 관련된 선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와 관련된 선지를 보면 지금 먼저 3번을 좀 볼까요? 다에 의하면 과거제의 활성화로 인해서 중소지주들의 정치 참여 욕구가 높아졌느냐. 여러분 볼까요? 어때요? 정치 참여 욕구 때문에 과거 제도가 활성화된 거죠? 그럼 뭐예요? 이게 아니라 역방향. 답안은 1번인데 인과관계 왜곡 선지가 바로 3번이에요. 네. 자, 그 다음 우리가 지금까지 인과를 뒤집은 걸 봤어요. 두 문제. 그러면 인과관계가 없는데 인과관계를 만들어 놓은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문 보겠습니다. 자, 여기 2020년도 28번입니다. 자, 철은 구성 성분과 용도, 그리고 단단함의 정도, 질긴 정도, 부드러운 정도,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가단성, 이런 거 이거 못 외워요. 이런 것들은 그냥 여기에 그런 것들이 있구나 라는 거. 철을 나누는 어떤 기준점이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것만 쳐두는 거죠. 그 다음 순철은 거의 100% 철이다. 여러분 저라면 한 문단의 시작이 이러면 빨리 뒤에 있는 문단의 맨 앞을 볼 거예요. 그러면 봐봐. 순철, 그 다음에 선철, 그 다음 문단은 제강로에 선철을 넣으면이니까 다른 이야기. 그러면 여기서 순철과 선철에 대해서 얘네들은 다른 철일 테니까 뭘 가지고 비교대조 할까요? 요거. 자, 그러면 순철은 거의 100% 철. 순철을 가열하면 수축이 일어납니다. 이 구조는 언제까지 유지가 된대요. 그리고 또 그 이상의 온도에서는 팽창. 그리고 얇게 펼 수 있고 모하기 쉽고 상온에서 부드럽고 이런 특징들이 쫙 나와요. 못 외워요. 못 외우니까 그냥 눈으로 빨리 긁어. 그 다음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철은 순철 자체로 사용되기보다 탄소가 혼합된 형태로 사용이 된다. 뭐 때문에? 여기서 범위가 제한된다며. 뭐 때문에 범위가 제한돼요? 상온에서 매우 부드러워. 이런 것들 활용 범위가 제한되어서 그래서 이제 탄소가 혼합된 형태로 사용이 더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만 확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선철. 선철은 용광로에서 철광석을 녹여서 만든 거라 다른 성분이 많죠. 자, 그리고 단단하지만 부서지기가 쉬워요. 강도가 높지만 부서지기 쉽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부서지기 쉽다는 건 가단성이, 그죠? 이게 이제 깨지지 않고 늘어나는 게 부족하니까 깨지겠죠. 부서지겠죠. 선철에는 탄소가 특히 많이 함유되어 있다. 그러면 순철보다 많이 사용되겠네요. 순철보다 인성과 가단성이 낮아서 주형에 부어서 주물로 만들 수 있지만 압력을 가해 얇게 펴거나 늘리는 가공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이거 압력에 따라서 펴거나 늘리는 거는 무엇과 관련된 거겠어요? 연성과 관련된 거겠죠? 그리고 또 가단성이라든가. 그 다음 대부분 선철은 강을 만들기 위한 원료로 사용이 되고 용광로에서 나와서 가공되기 전에 녹아있는 상태의 선철을 용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외우지 마. 어차피 못 외워요. 그다음 이런 내용이 어디에 있다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제강로에서 선철을 넣으면 이제 이런 재련 과정, 이제 정련 과정이 일어나고 이를 통해 뭐가 만들어진대요? 자, 강이 만들어진대요. 강에다가 제가 3번을 넣었죠. 그러니 1, 2의 상태와 다른 상태 3. 그리고 강은 이러하답니다. 어차피 못 외워요. 그 다음 강은 자 저탄소강, 중탄소강, 고탄소강이죠. 이거 이렇게 해도 돼. 3-1, 3-2, 3-3 이래도 돼. 예. 왜? 하위 정보니까. 그리고 이것들을 나누는 기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뒤에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3-1, 3-2, 3-3 말고도 맨 마지막에 보면 특수강 또 나와요. 예, 그래서 여기서 탄소강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가 여기에 특수강은 이렇게 특수강. 그래서 특수강에 대한 얘기 여기 나오죠. 하지만 모든 성질이 우수한 탄소강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특수강에 대한 얘기. 자 그러면 어디에 무엇이 위치했는지는 알았으니까 그러면 선지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둘째 문단에 보면 순철에 대한 내용이 좀 있었어요. 그쵸? 그때 여기 선지 1번을 보면 순철은 연성이 높기 때문에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 확인하고 맞나? 연성이 뭔데? 연성은 바로 부드러운 정도예요. 부드러워요. 상온에서 부드러워. 확인됐어. 자 그 다음에 온도에 대한 구조 변화와 수축 팽창이 쉽게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물론 온도에 의해서 수축이나 팽창이 일어난다는 거 우리가 알아요. 근데 이거는 순철의 특징들이야. 수축, 팽창, 매우 부드러움. 근데 이게 수축, 팽창을 잘해서 부드럽다든가 부드러워서 수축, 팽창을 잘한다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온도에 의해서. 그러니까 얘네들은 각각의 특징이지 이걸 인과관계로 진술한 적이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건 지문에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은 X선지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보죠. 제강로에서 일어나는 정련 과정. 우리 아까 봤지? 제강로에서 일어나는 여기 정련 과정. 자, 정련 과정에선 선철의 인성과 가단성을 높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볼까요? 여기서 지금 뭐를 어떻게 하는 거지? 지금 강은 질기고 외부의 충격에 깨지지 않고 늘어나는 성질이 강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여기서 얘기했던 인성과 가단성이 맞나 봅니다. 인성은 질기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깨지지 않게 하는 거 가단성이죠. 그래서 이 지문의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거죠. 강이 그러하니까. 자, 그래서 답안은 몇 번이다? 네, 4번입니다. 그래서 선철의 인성과 가단성을 높여서 뭘 만들어요? 강은 선철보다 뭐가 높아진 거? 인성과 가단성. 자, 그 다음. 자, 이제 두 번째 인과관계가 없는데 인과관계를 만든 것의 두 번째 쯤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격 진료는 산간이나 농어촌의 오지, 그 다음에 낙도와 같은 의료 취약지역에 손쉽게 양질의 의료 혜택을 주고 있으며 의사의 접근이 어려운 쪽에도 도움이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생체 신호를 병원으로 전송해주고 재택 모니터링 가능하기 때문에 가정진료도 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제보건기구도 이제 원격 진료 시스템을 추천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구축하게 될 거예요. 환자와 의사의 관계는 의료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그리고 의사소통도 가장 중요합니다. 진단이나 치료 결정 절반 이상이 면담에서 얻은 정보로 이렇게 결정이 나는 건데 그러나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의사소통은 얼굴을 마주한 의사소통보다 상대방의 실제감을 느끼기 어렵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문단은 원격 진료 시스템에 대해서 좀 긍정이었는데 뒤에 보니까 걱정되는 바가 나오는 거죠. 실제감이 떨어진다. 이는 전통적인 진료실의 대면 접촉보다 제한이 많아서 원격 진료의 단점으로 지적이 됩니다. 하지만 자 그래서 역접하면 이중부정은 긍정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하지만 최근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 대화하는 화상통화가 개발됐기 때문에 많은 부분 해결되었다.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이 나오지만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상세 정보가 나와서 그래서 이것을 부정적으로 본 게 아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20세기 후반부터 급성질환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만성질환이나 정신질환이 많아져서 치료의 목적을 질병의 완치보다 질병의 관리에 두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이 핵심이니까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오늘 배우려는 거 지금 20세기 후반부터 여기서 많아져서 여긴 인과가 있어요. 그래서 치료의 목적을 질병의 완치가 아니라는 게 아니야. 보다 이렇게. 자, 요 정도로만 해두시고 그 다음에 선지로 가보죠. 선지에 보기들이 있는데 이 보기에서 자, 여기 지금 니은을 좀 볼까요? 원격 진료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인해 치료의 목표가 급성질환 완치에서 만성질환 관리로 바뀌었다. 여러분 이게 뭐 때문이죠? 20세기 후반부터 질병의 비율이 달라졌기, 발병 비율이 달라졌기 때문이지 이게 원격 진료의 본격적 시행 때문이 아니죠. 자, 그러니까 니은에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건 잘못된 내용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인과관계가 아닌 것을 인과관계로 만들어 놓고 있네요. 자, 그래서 또 기억도 볼게요. 기억에 보면 통신매체 발전이 가져온 원격 진료는 아직 문제를 안고 있지만 기존 의료 관계의 전환을 촉진할 것이다 라는 거는 그래서 어느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죠? 글의 전체적인 태도, 원격 진료의 우호적인 태도와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을 보면 자, 원격 진료에 의한 상호교류는 그 관계 변화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이 부분. 그래서 이 뒷부분. 이걸 통해서 기억이 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답안은 기억 참이고 자, 디귿 볼게요. 원격 진료 시스템의 구축과 더불어 의료의 탈중심화? 근데 이게 더불어라고 하면 이게 뭐예요? 함께잖아요. 그러면 두 개가 같이라는 뜻인데 이게 원격 진료 시스템으로 인해서 그래서 의료의 탈중심화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원격 진료 시스템이 오히려 이렇게 인과를 맺을 수 있다 하면 괜찮겠지만 이게 더불어라는 건 잘못된 진술이죠. 답안은 1번입니다. 그래서 디귿은 오히려 인과관계로 볼 수 있는 것을 오히려 대등관계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X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우리 선후 왜곡을 보도록 할게요.